사람들은 보통 가장 화려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깊은 아름다움은 고요함 속에 자신을 숨긴 채 알아주는 영혼이 다가와 귀 기울여 주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지요. 오늘 밤 그런 이야기 하나를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동궁에 서고는 묵직한 종이와 먹냄새,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젊은 세자 이겸은 딱딱한 치세에 관한 서책들 사이에 갇혀 있었다. 그의 눈은 글자를 좇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이 답답한 궁궐의 담장을 넘어 이름 모를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권력과 의무의 무게에 짓눌린 그의 영혼에게 이곳은 화려한 감옥과도 같았다. 마침내 그는 경직된 서책들을 뒤로하고 서고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책괴 구석, 그곳에 그만의 비밀이 있었다. 민간 공예와 장인들의 삶. 그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내 펼쳤다. 투박한 그림과 진솔한 글거들을 마주하자 흐릿했던 그의 눈동자가 마침내 맑은 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책장 속에서나마 만나는 꾸밈없는 세상만이 그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 시각, 도성 가장 누추한 골목 끝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젊은 장인 월하의 세상이었다. 그곳의 침묵은 억압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었다. 공방 안은 인위적인 향이 아닌 은은한 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서거. 월하의 손에서 조각칼이 움직이는 소리는 마치 조용한 노랫가락 같았다. 그녀는 방금 막 완성한 목련 모양의 머리빗을 가만히 들어 올렸다.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부드러운 나무의 결을 따라 피어난 목련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나무와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 깃든 아름다움을 제 손으로 피워내는 순간의 고요한 충만감. 그것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며칠 뒤 도성에 나붙은 방 하나가 모든 장인의 운명을 뒤흔들었다. 데비마마의 탄신을 경하하고 이 나라의 번영을 기리고자 천하제일의 장인을 찾는 경연을 열고자 하노라. 가장 빼어난 비녀를 만들어 바치는 자에게는 막대한 부와 함께 천하제일 장인이라는 영예를 내릴 것이니 뜻있는 자들은 모두 참여할지어다. 교지가 선포되자마자 윤대감의 사랑채는 분주해졌다. 윤대감은 노련한 미소를 지으며 딸 화영을 바라보았다. 화영아, 들었느냐? 이것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다. 데비마마의 총애를 얻고 우리 가문의 명운을 걸어야 할 판이다. 화영의 아름다운 얼굴에 차가운 야망이 스쳤다. 염려 마세요, 아버님. 그깟 장인이라는 칭호가 탐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손으로 만든 작품이 중전마마의 머리에 꽂히는 순간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여인은 바로 제가 될 테니까요. 부녀의 눈빛 속에서 예술은 이미 권력을 향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 소식은 월하의 작은 공방에도 바람처럼 불어닥쳤다. 월하의 아버지는 흥분된 얼굴로 딸에게 교지의 내용을 전했다. 그의 늙은 눈에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월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아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자신의 작품, 나무와 나눈 조용한 대화의 결실들을 경쟁과 등급의 저울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는 두려웠다. 그곳에는 영혼의 교감 대신 오직 세속적인 욕망만이 들끓을 것이 분명했다. 월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제게 예술은 경쟁이나 과시가 아닙니다. 나무와 제가 나누는 조용한 대화일 뿐입니다. 어찌 그 소중한 대화를 세상의 저울 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을 채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힘없이 돌아서서 방 한쪽에 놓인 낡은 오동나무 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뿐이었다.
함을 열자 곱게 갠 비단보에 쌓인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내왔다. 그것은 이제껏 월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반쯤 딱딱한 꽃 모양의 비녀, 그리고 달빛처럼 은은한 결을 가진 월계수나무 조각이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잠겨들었다. 내 어미도 너처럼 재주가 참 좋은 장인이었다. 웃음도 많고 마음도 따뜻했지. 그는 미완의 비녀를 가만히 어루만졌다. 이 월계수나무는 내가 태어나던 해 내 어미가 마당에 심은 것이란다. 내가 어른이 되면 주겠다며 이 나무로 비녀를 깎기 시작했지. 이 나무는 달빛을 품고 있어 우리 월하랑 꼭 닮았다고 늘 그리 말하면서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이 비녀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내 어미는 그리 서둘러 가버렸다. 월하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고 미처 전하지 못한 약속이었다. 이기라는 말이 아니다. 명예를 얻으라는 말도 아니야. 그저 내 어미의 못다 이룬 꿈, 남겨진 이야기를 이젠 내가 완성해다오. 월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차갑게 식어버린 미완의 비녀를 감싸 쥐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손등 위로, 그리고 오래된 나무 위로 떨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대회가 아니었다. 어머니께 보내는 아주 늦은 답장이었다. 며칠 후 답답한 궁궐을 빠져나온 세자 이겸은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저작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시끄러운 외침과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무거운 지위를 잊을 수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한 노점상 앞에서 멈췄다. 아이들을 위한 소박한 나무 장난감들을 팔고 있는 곳이었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러기 조각 한 쌍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향해 고개를 기댄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 다정했다. 이겸은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매끄러운 나무의 감촉을 느꼈다. 어르신, 이 기러기는 참으로 따뜻하군요. 아이의 아버지이자 노점상 주인은 인자하게 웃으며 조용한 골목 끝을 가리켰다. 허허, 선비님도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공방에 월하 아가씨가 만든 것이지요.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그 아가씨의 물건에는 사람 마음을 끄는 무언가가 있답니다. 이겸의 고개가 조용히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는 노점상 주인에게 조용히 값을 치르고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 골목 어귀로 향했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저 멀리서 열린 창문 틈으로 보이는 월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손끝에 나무 조각과 대화하며 깊은 평온 속에 잠겨 있었다. 얼굴에는 옅은 슬픔과 굳은 결의가 함께 어려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거짓 하나 없는 그 모습에 이겸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삭막한 궁궐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살아있는 진실됨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기러기 조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작은 나무 조각에서 그는 자신과 닮은 깊은 고독,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고요한 의지를 느꼈다. 어머니의 숨결이 깃든 월계수나무를 어루만지며 월하는 결심을 굳혔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못다 이룬 꿈을 향한,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을 위한 여정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구상에 몰두했다. 단순한 비녀가 아닌 어머니의 삶과 자신의 그리움을 담아낼 하나의 작품을 위해. 마침내 도안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가장 섬세한 작업을 위해 자신의 낡은 조각도 중 가장 예리한 세공칼이 이미 무뎌졌음을 깨달았다. 새 것을 구해야만 했다. 한편
윤대감의 사랑에서는 차가운 야망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딸 화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윤대감은 노련한 정객이었다. 그는 만에 하나의 변수조차 용납하지 않았다. 그 목수의 딸려는 어찌 되었느냐? 그의 집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답했다. 소문에 의하면 죽은 어미의 유품으로 대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하옵니다. 윤대감은 코웃음을 쳤다. 감상적인 이야기 따위는 그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때로는 그런 하찮아 보이는 이야기가 민심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빈틈을 원치 않았다. 도성 내 모든 공구상에게 전해라. 그 계집에게는 칼날 하나라도 팔지 말라고. 가장 좋은 무기는 부러뜨려야 제맛이고 가장 날카로운 재능은 싹을 잘라버려야 후환이 없는 법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다음 날 월하는 새 세공칼을 사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 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공구상 주인은 그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미안하오. 지금 가게에 내놓을 만한 물건이 다 떨어져서. 다른 가게도 그 다음 가게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월하는 금세 알아차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공방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처음으로 그녀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월하는 공방에 홀로 앉아 무뎌진 세공칼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꿈을 자신의 무력함으로 더럽히게 되었다고 자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닫힌 문이 활짝 열리며 쾌활한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월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월하의 오랜 번이자 저작거리에서 가장 발이 넓은 포목점의 딸 단비였다. 늘 햇살처럼 밝은 단비는 월하의 어두운 얼굴을 보자마시자 곧장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월하가 힘겹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단비는 슬퍼하기는커녕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분개했다. 틀림없이 그 화영이라는 계집의 짓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야. 월하가 말렸지만 단비는 이미 시장의 소식통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기다려봐. 이 저작거리에서 내 정보망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단비는 월하의 손을 이끌고 시장의 번잡함을 지나 가장 후미진 골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장인들에게 연장을 만들어주다 은퇴한 괴팍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처음에 노인은 단칼에 거절했다. 나는 이제 연장을 만들지 않네. 하지만 단비는 포기하지 않고 월하의 손을 노인 앞으로 내밀었다. 어르신, 이 손을 좀 보세요. 노인의 시선이 월하의 작고 굳은 살이 박인 손에 머물렀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퉁명스럽게 물었다. 무엇을 만들려 하는가? 월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비녀의 도안을 꺼내 보였다. 복잡한 도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선 하나하나에는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노인의 무뚝뚝했던 얼굴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존경심과 함께 안타까움이 스쳤다. 이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를 그리려 하는구나.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가죽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가 두루마리를 펼치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손때 묻은 조각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날은 낡았지만 그 끝은 서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건 내 평생의 벗들이다. 이제 자네가 이 아이들의 새 주인이 되어주게나.
월아가 감히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노인이 나직이 말했다. 잊지 말게. 좋은 연장은 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네. 이 연장들은 자네의 마음을 알아볼게야. 노장인의 연장을 손에 쥐노라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을 느꼈다. 연장은 그녀의 손에 착 감기는 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듯했다. 그녀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대신 어머니와 노장인의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고요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였다. 공방 입구에 한 선비가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며칠 전 시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선비, 세자 이겸이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저 월아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월아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선비는 그제야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완성된 작품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곧장 작업대 위에 놓인 월계수나무 조각에 가 닿았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월아는 긴장되기보다 이상하게도 편안한 기다림을 느꼈다. 마침내 선비가 나직이 입을 열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하나 여쭤봐도 되겠소? 월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의 질문은 아주 뜻밖의 것이었다. 낭자는 저 나무 조각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오? 월아는 깜짝 놀랐다. 예쁘다, 신기하다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나무의 의지를 물어봐준 사람은 생전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 선비가 자신과 같은 언어로 세상을 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선비를 잠시 바라보다 다시 월계수나무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답했다. 기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 한마디에 선비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이해와 존중이 담긴 눈빛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공방을 나섰다. 월아는 홀로 남아 자신의 심장이 평온하면서도 강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세상이 자신을 몰라줘도 괜찮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했다. 월아가 작업에 온전히 몰입해 있던 어느 날 오후, 공방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화영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값비싼 향내음이 공방 안의 은은한 나무 향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화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공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월아의 손에 들린 낡은 조각도에 머물렀다. 어머나, 이게 무엇이냐? 이리도 초라한 연장들은 어느 고물상에서 주워오기라도 한 것이냐? 월아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고 눈은 여전히 나무에 피어나는 꽃잎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무심한 평온함이 화영의 자존심을 더욱 자극했다. 화영은 월아에게 바싹 다가서며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이 든 목소리로 속삭였다. 월아야, 아직도 상황을 모르는 것이냐? 이 경연은 이미 끝이 났단다. 그녀는 마치 비밀을 알려주듯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우리 아버님께서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이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겠지.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결승선에 서 있단다. 너처럼 미천한 것들은 평생을 발버둥쳐도 그 선에 닿을 수조차 없지. 그 말을 남기고 화영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녀는 월아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졌으리라 확신했다. 잠시, 아주 잠시 동안 월아의 손이 떨렸다. 세상의 부조리함과 거대한 벽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녀의 귓가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낭자는 저 나무 조각이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오? 한 선비의 깊은 질문. 좋은 연장은 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라네. 한 노장인의 따뜻한 지혜. 월하의 손이 거짓말처럼 떨림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맑아졌다. 당신이 말하는 결승선 따위는 처음부터 내 길 위에 없었다. 나는 그저 어머니가 남기신 이야기를 완성할 뿐이다. 화영의 공격은 월하의 영혼의 흠집 하나 내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숫돌이 되어 주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경연의 날이 밝았다. 연무장은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고 심사석에는 윤대감을 포함한 고관대작들이 위엄 있게 앉아 있었다. 가장 높은 자리에는 대비마마가, 그 옆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세자이겸이 자리했다. 먼저 단상에 오른 것은 화영이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즐기듯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나아가 비단볼을 걷어냈다. 그 순간 눈부신 황금 봉황 비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살아있는 봉황이 불꽃을 내뿜으며 날아오르는 듯한 기세였다. 와, 사방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윤대감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대비마마의 표정을 살폈다. 대비마마 역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는 거의 결정된 듯 보였다. 뒤이어 월하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조용한 걸음으로 나아가 소박한 나무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짙은 갈색의 나무 비녀 하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찬란한 보석의 바다 한가운데 이름 없는 조약돌 하나가 놓인 듯했다. 장내를 채웠던 감탄은 당혹감으로 이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는 실소로 바뀌었다. 윤대감의 옆에 앉아있던 한 심사위원이 경멸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이것을 감히 작품이라고 가져왔는가? 지금 대비마마와 조정을 능멸할 셈이냐? 화영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렸다. 월하는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괜찮았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윤대감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 모든 소란을 정리하려는 듯 엄숙하게 입을 열었다. 이 작품은 경연의 격에 맞지 않으니 출전 자격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좌에 앉아있던 세자의 나직하지만 장내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 모든 이의 시선이 단호한 표정의 세자에게로 향했다. 세자의 한마디에 장내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윤대감의 얼굴은 굳어졌고 화영의 미소는 사라졌다. 세자이겸은 옥좌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화려한 황금 봉황 비녀를 지나쳐 월하의 소박한 나무 비녀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심사위원들이나 다른 이들을 향해 말하지 않았다. 오직 월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대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구나.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존중의 표현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월하는 며칠 전 자신에게 나무의 의지를 물어봐 주었던 그 선비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꽃은 달빛 아래서만 피어나는 월화화입니다. 가장 깊고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자신의 가장 진실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꽃이지요. 일찍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제 자신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저를 닮았습니다. 세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화영의 봉황 비녀로 시선을 옮겼다.
이 봉황 비녀는 실로 눈부시구나. 기술은 흠잡을 데 없고 재료는 천하일품이다. 그 말에 화영과 윤대감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세자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 작품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장래가 다시 술렁이었다. 봉황은 백조의 왕이나 이 작품 속 봉황은 홀로 있구나. 자신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함께 날아오를 짝도 없이 오직 하늘 꼭대기만을 향하고 있다. 이것은 조화가 아닌 고독한 야망의 모습이다. 세자는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데비마마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제가 알기로 할마마마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가치는 만물의 조화와 따스한 어울림이라 들었습니다. 과연 저 고독한 야망의 모습이 할마마마의 뜻에 진정으로 부합한다 할 수 있겠사옵니까? 세자의 말은 단순한 예술 비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윤대감 부녀가 쌓아올린 허영의 성을 무너뜨리는 예리한 칼날이었다. 데비마마는 평소 말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해안을 가진 분이었다. 그녀는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나 월하이 비녀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집어들었다. 세자의 말이 옳구나. 데비의 나직한 목소리에 장래의 모든 소란이 잦아들었다. 이 봉황은 화려하나 그 안에는 기술자의 자랑만 있을 뿐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허나 이 작은 꽃송이에는 돌아가신 어미를 그리는 딸의 효심과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은 굳건한 마음이 담겨 있구나. 데비는 월하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이번 경연의 승자는 바로 여기, 이 젊은 장인이다. 그 선언에 윤대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화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하지만 세자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시선으로 윤대감을 향했다. 윤대감, 듣자 하니 최근 도성의 장인들이 좋은 연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하더이다. 혹 대감께서는 이 일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시오?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한 명백한 질책이었다. 윤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닥에 엎드렸다. 송구하옵니다. 세자 저하.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데비는 그의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할 것을 명했다. 야망으로 쌓아올린 성은 진실의 빛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경연이 끝나고 데비마마는 월하를 불러 궁중장인의 직위와 함께 막대한 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월하는 정중히 그리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황공하오나 데비마마. 제 자리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흙냄새와 나무 향기가 나는 저의 작은 공방입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나무와 대화하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옵니다. 그 겸손하지만 굳건한 태도에 데비와 세자는 감탄하며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며칠 뒤 월하이 공방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다. 바로 그때 문 앞에 조용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세자 이겸이었다. 이번에는 허름한 선비 복장이 아닌 위엄 있는 세자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며칠 전 그 선비의 것처럼 따뜻하고 깊었다. 월하는 놀라 예를 갖추려 했지만 세자는 손을 들어 만류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의 집에 들른 것처럼 자연스럽게 공방의 작은 차상 앞에 앉았다. 월하가 조용히 차를 내오자 둘 사이에는 한동안 말없는 편안함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세자였다. 나는 그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러 왔소. 월하는 그가 궁궐을 장식할 귀한 물건을 주문할 것이라 생각했다. 무엇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저하.
하지만 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를 위한 작은 것을 만들어 주시오. 궁궐의 위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아주 작고 소박한 것으로. 그 순간 월하는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 그는 그녀를 왕실의 물건을 바치는 잔인이 아닌 한 사람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줄 예술가로 인정해 준 것이었다. 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진심이 담긴 눈으로 월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고맙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귀 기울여 들어줄 인내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어서.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월하의 공방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더 이상 외로운 정적 대신 따뜻하고 생기 있는 고요함이 가득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단비의 어린 동생을 포함한 몇몇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며 조각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월하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나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단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조급해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야 해. 그녀는 자신이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조용히 물려주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월하는 공방 한쪽에 마련된 어머니의 작은 제단 앞에 앉았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미완의 비녀와 그녀가 완성한 월화화 비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온 고요한 달빛이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두 개의 비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부와 명예는 시간 속에서 빛이 바래고 화려함은 언젠가 시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피워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쉰다. 그날 밤 월하의 작은 공방을 비추던 달빛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녀를 말없이 어루만지고 있었다. 달빛 아래 잠든 비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속에도 저마다의 나무 비녀가 하나씩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가려 보이지 않는 조용하고 진실된 가치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에게 인정받는가 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깊이 이해해주는 것이 더 소중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에게 삶 속의 나무 비녀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마음으로 함께 듣고 싶습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이런 고요한 공간을 사랑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